안녕하세요. 팀준마입니다. 네, 요즘 아파트 가격의 조정이 좀 오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. 제 주변에도 아파트가 폭락했으면 하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런데 이분들이 무주택자가 아닙니다. 유주택자이거나 다주택자인 분들이만 있는데요. 이분들이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집값 떨어졌으면 하세요. 이상하죠? 그 이유가 뭘까요? 네, 집을 한 채 더 사고 싶다고 하십니다. 지금 너무나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데 돈이 약간 부족하시다고 하네요. 이런 분들 심리 제가 잘 아는데요. 생각해보니까 꽤 오래된 일이네요. 저도 정말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. 그 당시 저는 다주택자도 아니고 그렇게 돈이 많은 상황도 아니었는데요. 그 아파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동네도 자주 찾아가고 그랬어요. 그런데 딱 1억만 떨어지면 한번 비벼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. 또 당시에 주변에 공급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가 돌다 보니까 약간 조정이 오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조정은커녕 1억씩 2억씩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영원한 제 로망으로만 남아있습니다. 네, 이런 유형도 있겠고요. 또 다른 분들은 자식들한테 증여를 해주기 위해서 아파트가 폭락하길 바라신다고 합니다. 무슨 얘기냐고요?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을 물려주려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아파트가 폭락할 경우에 그 틈을 타서 증여세를 낮게 해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 이 얘기죠. 네, 이런 분들의 생각은 한 가지 전제를 밑바탕에 깔고 있는데요. 그게 뭐냐? 아파트가 폭락하더라도 언젠가 다시 반등할 거다라는 거죠. 자식들한테 증여하겠다는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내가 세금 내기 귀찮고 필요 없다고 해서 있던 집을 팔게 되면 내 자식이 다시 그 동네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됐냐? 서울 아파트는 외부 충격에 의해서 2번의 폭등과 반등을 거쳤습니다. 첫 번째가 IMF였고 두 번째가 금융위기였죠. 이때는 아파트 가격이 다시 안 오를 것처럼 하다가 또 몇 년 뒤에 반등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만약에 아파트 폭락이 정말 또 온다면 그 다음에 회복하는 속도는 이전보다 빠를 것이다 라고요. 왜냐면 이렇게 학습 효과가 쌓인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. 사실 지금 폭락을 바라는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아파트가 폭락하면 내 집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또 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. 누군가는 기회주의자라고 뭐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현명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. 문제는 뭐냐면 무주택 서민들이 막상 하락장이 왔을 때 과감하게 질릴 수가 없다는 거죠. 현금 부자들은 사실 이런 하락장이 왔을 때 아파트를 쓸어 담겠죠. 국가 부도의 날의 유아인처럼요. 근데 서민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아파트를 어떤 가격에 사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돈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일단 무섭습니다. 내가 이 가격의 아파트를 사더라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? 내가 망하는 거 아닐까?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. 주식도 마찬가지예요. 진짜로 하락장이 왔을 때 정작 개미들은 사지 못합니다. 그래서 언제가 바닥일까 이러면서 어영부영 하다가 보면은 반등이 오는 거죠.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 폭락해도 개미들은 이걸 줍줍하기가 힘들다는 거죠. 그렇다면 아파트가 폭락했을 때 줍줍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? 1. 자금 계획을 전략적으로 세운다. 네. 일단 집을 사려면 돈을 차근차근 모아야겠죠? 안 먹고, 안 입고, 안 써가면서 돈을 모으는 것.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막연하기 때문에 사람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? 그래서 계속 자신을 억제하다 보면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. 결국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 목표를 과연 어떻게 잡느냐? 기준이 없잖아요?
전 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일단 대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내가 얼마짜리 집을 살 때 내 소득 수준으로 얼마 정도 대출이 나오는지 알게 돼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얼마가 부족한지가 나오게 되겠죠. 이 부족한 정도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내가 매년 얼마까지 모아야 되는지 목표를 세워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. 그럴 경우 뭐 적금 상품을 가입하든 뭐를 하든 대비를 하기가 훨씬 쉽겠죠? 근데 이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. 아파트가 폭락한다는 건 결국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겠죠? 근데 경기 침체가 오면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갑니다.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인데요. 그러면 내가 대출을 몇 억까지 빌렸을 때 금리가 몇 %일 경우까지 버틸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그리고 보통 경기 침체가 오면 지금은 따박따박 나오는 상여라든지 성과급 이런 것들이 깎이게 되겠죠.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. 물론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버티기가 쉬운 건 아니죠. 하지만 IMF 때 이렇게 버티기, 요즘 말로 존버라고 하죠. 존버에 돌입하신 분들이 결국 중산층을 과는 사다리를 탔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. 두 번째, 아파트 후보군 고르기. 네, 이렇게 예산이 짜여지고 내가 몇 억짜리 아파트를 사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살 건지 골라야겠죠. 그런데 이때 꼭 내 예산에 딱 맞는 아파트를 고를 필요는 없어요. 왜냐면 우리는 아파트 가격이 더 조정된다는 전제를 깔고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 예산에서 초과되는 그런 아파트들을 후보군에 넣어놔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너무 비싼 아파트를 후보군에 넣어서는 안 되겠죠? 예를 들어서 음마 아파트가 경기가 침체된다고 해서 갑자기 1, 2억이 되지는 않겠죠.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후보군을 만드시면 되고요. 이제 대충의 후보군이 정해졌으면 그 동네를 직접 가보세요. 가보고 그 동네의 교통, 학군, 재반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. 봤을 때 또 괜찮은 동네가 있다 그러면 거기를 여러 번 가보세요. 왜냐면은 갈 때마다 또 분위기가 다르거든요. 예를 들어서 언덕이 좀 있어서 평지보다는 안 좋지만 그래도 크게 불편하지 않겠다 오고 가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폭설이 내렸을 때 눈을 치우는 사람이 없어서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힘든 그런 곳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런 것들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번 찾아가는 과정에서 동네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눈도장을 찍는 것도 중요합니다. 부동산 사장님이 그 동네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동네에 어떤 특성들이 있고 앞으로 어떤 호재가 있고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요. 자주 가서 얼굴 도장을 찍으면 만에 하나 금매가 나왔을 때 내가 그 기회를 잡을 가능성도 높아지겠죠. 네, 이렇게 아파트 후보군이 좁혀졌으면 그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자주자주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 아파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지더라도 반등을 했을 때 내가 산 가격보다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때 지르시면 됩니다. 네, 지금까지 제가 아파트 가격 폭락했을 때 줍줍 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사실 저는 대놓고 난 집을 사고 싶다, 난 집을 살 것이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하지 않아요. 왜냐면 이런 분들은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집을 사서 잘 사십니다. 그런데 무작정 폭락한다 라고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막상 이 폭락이 왔을 때 제대로 된 물건을 건지기가 힘들어요. 제가 아까 제가 정말 사고 싶었던 아파트 얘기를 해드렸는데요. 제가 1억만 떨어지길 바라면서 계속 기다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저는 이런 거를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가 정말 좋은 기회 잡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이만